안녕하세요. 저는 15살짜리 큰아들과 12살짜리 작은 딸을 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하늘이 날 버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곤 하죠. 그런 제게도 그런 좌절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사연은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와 우리 가족의 구세주가 되어준 소중한 인연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쭉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 중에서도 꽤 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깊은 곳이었죠. 그곳은 10가구밖에 되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구성원 모두가 거의 다 노인들뿐인 작은 마을이었어요. 젊은이들은 돈을 벌러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 중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라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정도밖에 없었죠. 아이는 더 귀했기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 분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부모님보다는 동네 할머니와 할아버지 품에 안겨있을 때가 더 많았을 정도였으니까요. 밑으로 제 여동생이 둘이나 있었지만 아들이어서 그런지 저를 유독 귀여워해 주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농사일로 일찌감치 나가시고 어머니도 밭일을 하러 오전 일찍부터 나가신 날이었죠. 집에 있기가 심심했던 전 여느 때처럼 집 뒤에 있는 작은 동산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서 어제 본 만화 속 주인공처럼 혼자 칼싸움을 하듯 휘두르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 웬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 짐은 이거면 되는겨? 그래, 거기 둬. 일단은 여기다 내려놓고 남은 것들은 시간 되는 대로 천천히 옮기면 돼. 트럭에선 책꾸러미니 가방이니 하는 것들이 잔뜩이었고 그걸 어른 몇 명이 부지런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사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죠. 이런 시골 마을엔 이사가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없었기에 호기심이 어린 전 그 광경을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구경했습니다. 얼마큼 보고 있었을까 갑자기 트럭 앞 좌석에서 한 아주마 아이가 내리더군요. 엄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 우리 아들? 잘 지낼 수 있어. 엄마가 자주 올 테니까 그때까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아주마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이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군요. 순간 저와 그 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황급히 근처 고목 뒤로 몸을 돌려 숨어버렸죠. 꽤 먼 거리였는데 어떻게 알고 날 쳐다본 것일까요? 저는 아주마 그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다리 건너 감나무집 말이야. 이사 왔다대? 그 할머니만 있는지? 그 집 팔았단 얘기 못 들었는데. 그게 그 집 손주 하나만 와서 그래. 부모들은 안 오고 애 혼자 왔다 카더라고. 부모들이 같이 왔으면 회관에 인사라도 하러 들렸을 텐데 애 하나만 온 거라. 으이? 애가 혼자 왔어? 자세한 건 아직 못 들었는데 대충 할머니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부모가 이혼하게 됐나 보더라고. 지네 엄마가 맡길 곳이 없어서 여태 맡겼는가벼. 에이구, 어린 것이 딱하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가 어째서인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았거든요. 어디서 왔을까? 부모님은 왜 이혼했을까? 아니 그것보다 이혼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 엄마가 보는 드라마에선 부모님들끼리 따로 사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아이의 부모님들도 따로 사는 걸까? 등등 정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죠.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날 저녁 결국 저는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밥을 입에 우겨넣곤 불이 나게 감나무집 할머니네로 뛰어갔어요.
할머니네는 집 앞에 있는 작은 개울만 건너면 도착하는 가까운 곳이라 뛸 필요가 없었는데도 저는 뜀박질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그 아이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상여 왔어요! 저요! 김상여요! 집에 계세요? 하지만 제가 소리 질러도 마당에 묶여있는 누렁이만 지저댈 뿐 대답은 없었어요. 할머니! 집에 안 계세요? 제가 더 크게 소리 질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 번 더 크게 소리 지르려는 찰나 갑자기 대문이 불쑥 열리더군요. 할머니 밭에 계시는데 누구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문을 열어준 게 할머니가 아니라 어제 본 그 아이였거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 숨을 들이마신 채로 멈춰 있었죠. 하지만 놀란 건 그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본 그 아이의 눈이 아주 동그래졌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쳐다보았죠. 그것이 바로 저의 운명을 크게 바꿔놓을 동규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정동규. 저와 동갑으로 원래 살던 곳은 서울이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살 적엔 아빠 엄마와 함께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해요. 아니 글쎄 매일 반찬으로 스팸이랑 계란 후라이를 먹었다지 뭡니까? 저는 햄이라곤 싸구려 분홍 소세지 뿐이었고 계란은 삶은 계란밖에 먹어본 적 없는데 말이죠. 제가 잘 살고 있었다면서 왜 이런 시골로 이사했냐고 물으니 아빠에게 새엄마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더군요. 집이 없어서 엄마랑 함께 집을 나와 몇 달을 여관방에서 보냈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엄마가 공장에 취직하시게 되셔서 아예 여기 외할머니 댁으로 오게 되었다나 봐요. 야, 그럼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너 진짜로 맨날 스팸이랑 계란 후라이 먹었어? 맨날 먹었어. 가끔은 스팸 말고 엄청 길고 커다란 소세지도 먹었어. 진짜? 와, 완전 부럽다. 난 소세지라곤 분홍 소세지밖에 안 먹어봤는데. 분홍 소세지가 뭐야? 뭐? 너 분홍 소세지가 뭔지도 몰라? 그게 뭔데? 우리는 할머니네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엄마 이야기, 살았던 집 이야기, 그리고 소세지 이야기 같은 거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던 우린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같이 놀 만한 또래가 없던 저에게 동규는 첫 번째 친구였어요. 저는 매일같이 동규를 보러 감나무집에 놀러 갔고 동규도 절 보러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죠. 저는 동규가 오기로 한 날마다 엄마한테 분홍 소세지를 구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아, 엄마, 빨리 소세지 부쳐줘. 아니, 걔 서울서 왔담서. 맨날 스팸에 계란 후라이 먹었담서. 근데 이런 싸구려 음식이 입에 맞겠어? 걔가 분홍 소세지는 서울에서 못 먹어보던 거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먹어보더니 엄청 맛있다고 했단 말이야. 빨리, 빨랑 붙여줘. 아이고, 이 녀석아. 알았어.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렇게 매일 서로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산으로 들로 놀러 나가던 우린 곧 같은 국민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라곤 초중고 각각 하나밖에 없는 작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오게 되었죠. 동규는 이 시골에서 그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았거든요. 리더십도 있고 끼도 많아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엔 전교 회장까지 했었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렇게 서로 마음이 잘 맞았던 우린 처음 만나던 순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일같이 빠짐없이 붙어 다녔죠. 동규야, 서울 가서도 연락 자주 해? 걱정하지 마, 상효야. 너 내 성격 알지? 자주 할게.
아버님께 올라간다고 말씀만 전해줘라.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하네. 하지만 동규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면서 우리는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기에서 멀지 않은 다른 지방의 공장에 취직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 때문에 약값과 생활비를 제가 벌어야 했거든요. 우리는 아버지가 쓰러지신 뒤 아버지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가지고 있는 논 대부분을 팔아야 했어요. 남은 것이라곤 다 쓰러져 가는 집과 어머니가 일구시던 손바닥만한 밭밖에 없었죠. 그곳으론 아버지와 어머니 두 여동생까지 모두 생활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장남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 두 여동생까지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저는 가족과 꿈, 대학과 공장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에게 대학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제 선택은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동규와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공장에 다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기계처럼 일하고 땀 범벅이 되어 한밤중에 들어와 쓰러져 잠드는 생활을 했죠. 처음엔 동규에게서 자주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거의 3일에 한 번 꼴이었죠. 동규는 대학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거리며 말해주었습니다. 서울에 다시 상경했을 때 자기가 알던 서울과 너무 바뀌어 고생했던 일,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옆자리 여자에게 토했던 일, 기숙사 룸메이트가 코를 너무 골아 자는 중에 모르는 척 발로 걷어찼던 일 같은 사소하고도 재미있는 일들 말이죠. 난 이렇게 지내고 있어. 넌 좀 어때? 나 맨날 똑같지 뭐. 밥 먹고 일하고 또 밥 먹고 일해. 별로 재밌는 거 없어. 에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뭘. 따로 만나는 사람은 없고? 만나는 사람은 무슨, 마주치는 사람들이라곤 죄다 냄새나는 아저씨들밖에 없는데 내가 만날 사람이 어딨냐? 난 됐고 넌 만나는 사람 없어? 상효야, 그래서 말인데 나 여자친구 생겼다? 뭐? 여자친구? 동규는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 놀았던 놈이었기에 좋다고 따라다니던 여자애가 많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누군가를 사귄 적은 없었어요. 여자라곤 관심도 없는 줄 알았건만 여자친구라니, 그것도 나보다 먼저 사귀다니. 그 순간만큼은 동규가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거 이놈 봐라. 공부하러 서울 올라가선 연애진을 하는 거야? 와, 이거 부러워 죽겠는데. 근데 예쁘냐? 네 여자친구 예쁘냐고. 예쁘다 마다. 우리 과에서 제일 예쁜 앤걸. 얼마나 예쁜지 교양 수업마다 다른 과 남자애들이 끊임없이 들이대는 통에 내가 다 지치는 수준이라고. 이번 방학 때 여자친구 데리고 내려갈 테니까 그때 얼마나 예쁜지 얼굴 한번 봐. 너 얼굴 보면 깜짝 놀랄걸? 연락할 테니까 내려가면 우리 셋이 술 한잔하자. 알았지? 그러나 동규와의 통화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방학 때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던 녀석이 여름이 다가도록 연락 한 통 없었죠. 혹시나 해서 제가 걸어도 봤지만 왜인지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몇 번을 해도 마찬가지자 저는 동규가 어지간히도 바쁜가 보다 싶어 전화를 거는 걸 줄여나갔어요. 마침 공장 역시 늘어나는 주문량을 맞추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 한동안 동규를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동규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동규가 서울에 올라가고 6년째 되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전국이 눈으로 난리가 날 정도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이었죠. 공장에서도 추위와 눈으로 업무가 제대로 되질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일찍 퇴근하고 가서 소주나 한잔하고 자야겠다.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익숙한 번호가 핸드폰에 뜨더군요. 바로 동규였어요. 이야, 정동규.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냐?
상효야, 너 오늘 시간 돼? 뭐? 나 지금 너희 동네거든. 여기 기차역 근처에 있는 고깃집이야. 저는 동규의 말에 전화를 끊고 불이 나게 시내로 달려갔습니다. 이 눈길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다뇨. 전 처음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보니 정말로 동네 고깃집에 동규가 앉아있더군요. 헐레벌떡 뛰어오는 저를 보고 동규는 환하게, 그러나 어쩐지 그늘지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사연 많은 얼굴과 다르게 고기가 나오고 소주가 나오고 심지어 고기 익는 냄새로 가게가 가득 찰 지경이 되어도 동규는 망부석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침묵을 참지 못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마, 그간 연락도 한 통 없더니 갑자기 연락해서 이렇게 찾아오기냐? 미안 상효야.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너 왜 그동안 연락도 한 통 없었어? 그동안 대체 뭐하고 지낸 거야? 말해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전 동규를 다그쳐봤지만 동규는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 소주를 가득 채워주길 여러 번. 빈속에 소주를 연거푸 들이키던 동규가 취했는지 갑자기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죠. 상효야, 내 친구 김상효, 내 가장 친한 친구 상효야. 야, 얌마, 너 취했어? 갑자기 징그럽게 왜 그래? 있잖아 상효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 다 그만하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상효야. 야,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전 그때 동규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녀석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에게 쫓겨나 엄마와 여간방을 전전했던 과거를 말할 때조차도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놈이었기에 저는 너무도 당황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 뒤 동규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아무리 동규라 해도 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동규는 계속해서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도 나쁘지 않았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좋았기에 한동안은 너무도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녀석은 여자친구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녀석도 재수 씨도 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도저히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둘은 학교도 휴학을 한 채 살림을 차렸다고 해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지만 양가 부모님들 역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따로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하네요. 돈이 어찌나 궁했는지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살아야 했기에 남은 돈을 어떻게든 긁어 모아 방 하나짜리 사글세 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재수 씨가 딸을 낳으면서 당장 입에 풀칠할 수도 없게 되자 동규는 학교를 휴학하고 일을 하러 다녔다고 해요. 이 답답한 친구야. 그걸 이제 왜 말해? 재수 씨는 잘 지내고 있어? 아이는? 지금쯤 아이도 꽤 컸겠네. 컸지. 많이 컸지. 벌써 6살이야. 6살? 6살이면 한창 유치원 다니느라 바쁠 나이구나. 아니야. 우리 딸 유치원 안 다녀. 아니, 못 다닌다는 게 맞겠다. 우리 딸, 불쌍한 내 딸. 동규야, 딸이 왜? 딸이 뭐 어쨌는데 그래? 우리 딸, 소아암이야. 뭐라고? 소아암? 그래, 소아암. 처음엔 좀 이상하다 싶었어. 자꾸만 이유 없이 열이 났던 데다 해열제를 아무리 먹어도 열이 떨어지질 않았거든. 하지만 난 그때까지도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어. 하다못해 독감 정도라고 생각했지.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소아암이더라고. 진짜 믿을 수가 없더라. 우리 딸 이제 겨우 6살인데 암이라는 게 정말이지 믿어지질 않더라고.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던 게 진짜더군요. 저는 흐느끼는 동규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소아암이라니 제가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동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린 한 달 벌어 한 달 살고 있던 터라 보험 같은 건 들어놓은 것도 없었어. 보험도 뭣도 없이 항암을 하려니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하던 일로 병원비를 내기엔 역부족이었지.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아직 학생 신분이라 그조차도 쉽질 않았어.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돈 날 구멍이 하나도 없더라. 하지만 딸아이 암은 어떻게든 치료해야만 했어. 불쌍한 우리 딸은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인 내가 그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당장 돈이 급하니 조금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욕심에 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반년 전부터 막노동을 시작했어. 힘들었지만 딸아이 병원비만 더 벌 수 있다면 난 뭐라도 할 수 있었지. 하지만 공부만 했지 그런 일은 해보지 않아서 그런가. 한 달 전 시멘트 포대를 옮기다가 그만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 그래서 지금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어. 나 정말 바보같이 상효야. 허리를 다쳤다고? 그래, 허리를 아주 좀 다쳤어. 병원에서 한동안 누워있으라더라. 근데 집에 아픈 딸을 두고 누워있으려니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허리 아프다고 누워있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견디기 힘들었어.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미어져 죽을 것 같았어. 있잖아 상회야. 나 하루에도 12번 더 못된 생각해. 하지만 내가 두 사람을 놓고 어딜 가겠어. 너무 막막해. 진짜 너무 막막하다 상회야. 나 어떡하냐? 어떡하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딸아이 이야기를 하며 동규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나오질 않았죠. 동규가 처한 상황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의 침묵은 연탄불이 꺼지고 동규의 흐느낌이 오열로 바뀌어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동규의 울음소리조차 잦아들 때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동규 앞으로 내밀었어요. 네가 오죽했으면 날 찾아왔겠냐. 너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의 나로선 상상조차 못하겠다. 너의 이런 모습 친구로서 너무 가슴 아파. 보는 내가 다 힘들 정도야. 지금의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동규야, 나 2천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놓은 게 하나 있어. 다음 달에 만기되는 적금이지. 그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서 병원비 써. 상효야, 우리 아버지도 갑자기 아프셨잖아.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얼마나 막막할지 잘 알아. 마음 같아선 더 해주고 싶지만 나도 이 이상 모아둔 돈이 없어. 그래도 이 돈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상효야, 고맙다. 정말이지 너무 고마워. 너 가장이잖아 임마. 아빠잖아. 허튼 생각 말고 앞으로만 생각해. 알았지? 자, 여기 빈 종이에 네 계좌 적어줘. 내가 곧 돈 보내줄게. 상효야, 네가 우리 딸을 살린 거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동규에게 제가 적금으로 모은 2천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동규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딸이 완치되고 자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돈을 꼭 갚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지냐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동규는 꼭 갚겠다며 거듭해서 말했죠. 내뱉은 말은 지키는 녀석이니 저도 동규를 믿고 그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저도 몇 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해 좀 더 나은 곳으로 직장을 옮기고 거기서 만난 여자와 가약을 맺었죠. 저희는 결혼 첫 해 아들 낳고 3년 뒤 딸까지 낳았습니다. 그땐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어요. 하루하루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불행은 둘째인 딸이 4살 때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께서 아내에게 발달 장애가 의심된다며 검사를 받아보라는 게 시작이었죠. 어머님, 예슬이가 눈 맞춤이 잘 안 돼요. 또래보다 말도 느리고 불러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발달장애 검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말들이 불편하시다는 건 알지만 조기 발견에 대응하는 편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아요. 설마요. 선생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어머님, 혹시 집에서 예슬이가 책에 집착하지 않던가요? 한 가지 책만 고집한다던가 책장을 넘기는 행동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요. 뛰고 소리를 질러야만 장애인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한 가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자폐성 발달장애 범죄에 들어가요. 그 말에 아내는 너무 놀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과는 선생님이 예상하신 대로였고 결국 딸은 발달장애 판단을 받고 말았어요. 저희는 결과지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사실 생각해보면 딸은 밖에서 친구들과 놀지 않고 집에서 책만 읽는 일이 많았어요. 아들에 비해 조용하고 숫기가 없던 아이였기에 저와 아내는 딸은 원래 다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것이 전조 증상인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여보, 우리 예슬이 나아질 수 있겠지? 치료만 받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겠지? 나 엄두가 안 나. 어떡해? 우리 착한 딸 예슬이 불쌍해서 어떡해? 괜찮을 거야. 병원에서도 치료받으면 많이 호전된다고 했잖아. 예슬이 아픈 거 다 내 탓인 것 같아. 내 잘못인 것 같아. 이게 왜 다 당신 잘못이야. 이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거야. 힘들겠지만 우리 예슬이를 위해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나도 힘내볼게. 아내는 그날부터 딸을 데리고 아동발달센터에 다니며 부지런히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딸의 상태는 나아질 듯 나아지지 않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죠. 병원 다니랴 살림하랴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만 갔고 저도 빠듯한 살림에 병원비를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쳐 있다는 걸 증명하듯 집안에서는 항상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엄마, 오늘 예슬이 어땠어? 선생님이 괜찮다 해줬어? 하지만 그 무거운 공기를 희망의 에너지로 바꿔준 건 다름 아닌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피곤해하는 아빠 엄마를 위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재롱을 떨어주었죠. 게다가 여동생을 얼마나 살뜰히 아끼는지 병원에서 돌아오면 본인이 씻기고 먹이면서 동생을 돌봐주더군요. 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치료 때문에 아내가 딸에게 종일 붙어 있으니 아들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들은 씩씩했어요. 아내는 그런 아들에게 늘 미안해했죠. 엄마, 난 혼자 놀아도 괜찮아. 예슬이 좋아지면 그때 놀아줘. 이게 다 엄마가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해. 엄마 또 울어?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때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도리어 더 세게 엄마를 끌어안으며 위로해 주었죠. 아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불행은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불행이 우리 아들에게 닥칠 거라곤 생각조차 하질 못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밤이 늦었기에 저는 우리 성민이를 마중을 나가는 길이었어요. 아들은 건너편에 주차된 제 차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빨간불이 파란불로 변하고 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던 순간 사고는 일어나고 말았죠. 한 택시가 신호를 보지 못한 채 아들을 치고 갔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댔고 건널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 사고다! 사고가 났어!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성민아! 성민아! 정신 차려 성민아! 정신 차려봐 성민아! 저는 택시로 뛰어들어 곧바로 아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상황은 언뜻 봐도 매우 심각했어요. 저는 기절할 것 같은 정신을 붙잡고 겨우 119를 불러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앞에 병원이 있어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긴 했지만 워낙 크게 다친 터라 치료 후에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죠. 그렇게 수술을 끝내고 의사는 저에게 재활을 잘해도 하반신 마비, 운이 나쁘면 사지마비가 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와 아내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안 돼. 우리 성민이 어떡해. 선생님, 우리 성민이 좀 걷게 해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맞아요, 선생님.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이제 겨우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사지마비라뇨. 저 착한 아이에게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와 아내는 의사를 붙잡고 사정을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딸아이에 이어 아들까지 이러니 저희는 절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더 힘든 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도저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죠. 당시 아내는 꼼짝없이 누워있는 아들 돌보랴, 발달장애인 딸 챙기랴,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근심 걱정에 잠을 자지 못해 너무도 힘들어했죠. 병원 간이 침대에서 기절하듯 잠든 아내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저는 몇 번이고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가장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아들의 사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들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큰 수술과 피나는 재활 덕에 상체를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쯤엔 딸도 상당히 좋아졌죠. 강박 증세가 나아져 정해놓은 규칙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 제법 섞일 수 있었거든요. 저 역시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전 밤낮 가릴 것 없이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아내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 남들보다 2배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세상에, 여보, 이 큰 돈을 어떻게 다 모았어? 당신 그간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이 돈으로 조금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지금 집은 좁고 낡은 데다 방이 2개밖에 없어서 불편했잖아. 이 돈으론 전세밖에 못 구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보단 좀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성민이 예슬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자.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생은 무슨, 아이들 돌보느라고 당신이 더 고생했지. 이제 우리 가족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다음날 저희는 부푼 꿈을 안고 아내와 함께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그렇게 몇 번을 보고 꼼꼼하게 서류를 살핀 끝에 제 이름으로 된 좋은 전셋집을 하나 계약할 수 있었죠.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오는 순간 지난 10수년간의 고통이 보상받는 듯 했어요. 전세긴 하지만 앞으로 좋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행복했죠. 하지만 저희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TV에서 많이들 보셨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저는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믿고 계약을 했더니 부동산과 건물주가 짜고선 전세 사기를 저질렀던 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피해자만 15명에 달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40억이 넘었어요. 사기를 당한 줄 알고 뒤늦게 부동산 업자랑 건물주한테 연락을 했지만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 우리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어떡하냔 말이야. 아내는 아이들을 안고서 오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경찰서에서도 사건이 접수됐지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오열을 하며 주저앉더라고요.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도 있었고 사회 초년생들도 제법 있었어요. 우린 사기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찾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어디로 쥐새끼처럼 숨었는지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긴 경찰들도 찾기 힘든데 우리라고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는 장기 여관방에서 한동안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우리 아들은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더군요. 아빠, 엄마, 저흰 이 여관도 좋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행복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죄송해요. 제가 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이라도 해서 엄마 아빠 도와드리는 건데 아무것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난 우리 아들이 빨리 재활에 성공해서 다시 두 발로 걷기만을 바랄 뿐이야. 돈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넌 어른들 일에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참으로 제 아들이지만 기특하고도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본인 때문인 것 같다며 자책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언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컸는지 전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이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꼭 우리 가족은 아빠가 지킬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아들한테는 아빠로서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아내와 그날 밤 소주 한 잔을 들이킬 땐 자꾸만 약해져가는 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내가 다 못나서 그래. 난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자격이 없어. 난 살아갈 자격 같은 거 없다고.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내게는 최고의 남편이야. 그러니 자책 그만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솟아날 희망은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이겨낼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몸이 부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과 우리 아이들 지킬 거야. 아내는 눈물 흘리며 말을 하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전세 사기 피해본 건 경찰에게 맡기기로 하고 어떻게든 여관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지낸 지 2달이 지났을까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사기 주범들을 잡았다고 말이죠. 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경찰이 제게 해준 말은 절망이었어요. 죄송한데요. 전세 사기 주범들이 잡혀서 구속되긴 했는데 피해 금액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전세 돌려막기라다 일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소식 전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분명 이것들 차명 계좌로 재산 빼돌렸을 겁니다. 꽁꽁 숨겨놓은 거라고요. 제발 제 피 같은 돈 찾아주세요. 저희 가족 그 돈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절규를 하며 싹싹 빌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렇게 전 경찰서에서 나와 미친 사람처럼 길을 걷는데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정말 나쁜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 한동안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술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폐인처럼 살던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게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귀찮아서 전화도 받지 않았죠. 하지만 전화 벨소린 7통이 넘게 연속으로 울리더군요. 그래서 받으려고 발신자를 봤더니 바로 그 주인공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 동규였습니다. 여보세요? 상효냐? 상효야, 나 동규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동규는 8년 전에 일본으로 이민을 갔던 터라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한 1년 정도 연락을 안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동규야. 일본에서 잘 지내고 있지? 그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재민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 전세 사기 당했다면서?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재민이한테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뭐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하니? 내가 바보같이 당한 건데. 알고 보니 재민이란 친구가 동규한테 제 근황을 말해줬나 보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재민이란 친구한테 술을 한 잔 먹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전세 사기 당해서 죽고만 싶다고요. 재민이는 그 소식을 듣고 동규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동규는 사업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갔었는데 제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는지 오늘 당장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동규는 저녁 7시 비행기로 와 곧장 절 만났습니다. 상효야, 너 지금 여관 생활하며 지낸다며? 애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지낼만 해? 어쩔 수 없지 뭐. 전 재산을 다 사기당했는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에휴, 바보 같은 놈. 왜 너만 생각하니? 재수 씨랑 네 새끼들 생각해야지. 그리고 너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나한테 말을 한마디 안 했어? 넌 날 친구로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떤 친구인데 이렇게 힘든 순간에 왜 말을 안 한 거야? 내가 너한테 꼭 은혜 갚는다고 했잖아. 왜 말을 안 한 거냐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선뜻 말할 수 있겠어. 너도 일본에 살면서 힘들 텐데. 상효야, 너 우리 딸 기억하지? 그때 네가 도와줬던 우리 딸이 벌써 대학에 들어갔어.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됐을지 나로선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네가 우리 가족을 일으켜준 덕분에 나도 학교도 제대로 마칠 수 있었고 또 사업도 할 수 있었어. 딸이 병을 이겨낸 것도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살게 해준 것도 네 덕분이야. 그러니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인 것 같다. 뭐? 상효 너 기억하냐? 우리 어릴 적 시골 마을에 살면서 감나무 밑에서 의형제로 지내자고 했던 거. 난 한 번도 널 그냥 친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넌 내 친구이자 형제야. 그러니까 네가 날 도왔듯이 이번엔 내가 널 돕게 해줘. 그리고는 동규는 제게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내일부터 전셋집 좀 알아봐. 되도록이면 빌라 말고 아파트로. 마음 같아선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지만 아직은 나도 형편이 그 정도는 안 돼. 하지만 전세 정도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네 가족만 생각하자. 난 우리 상효 같은 멋있는 친구가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지? 동규야. 전 동규의 제안을 뿌리치기 힘들었습니다. 그 집이면 아내와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전 아내와 집을 알아봤고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한 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동규도 일본에서 다시 와주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더군요. 바로 재수 씨 그리고 동규 딸이랑 같이 온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상효 씨. 오랜만이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야 감사 인사를 드리네요. 너무 늦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여기 얜 저희 딸이에요. 상효 씨가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너 뭐하니? 네 생명의 은인한테 어서 인사드려. 엄마, 삼촌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삼촌, 그때 저 도와주신 거 항상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들 고개를 드세요.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뭘. 제가 더 감사하죠. 전세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저야말로 이번에 동규에게서 도움을 받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부동산 서류를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전세 사기를 당한 전적이 있던 터라 몇 번이고 거듭 확인했죠. 그 꼼꼼함에는 부동산 직원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막상 계약서에 사인할 순간이 오자 큰 액수에 어쩐지 손이 나가질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펜을 잡은 손끝이 막 덜덜 떨리더군요. 자, 얼른 써. 이것만 사인하면 당장이라도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조카들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래? 정말 이 집을 내 이름으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되고 말고. 사실 이 돈은 우리에게도 큰 돈이야.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 돈을 너에게 쓰기로 했어. 나보다도 오히려 와이프가 더 적극적이었는걸.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꼭 갚아야 된다면서 말이야. 그래요, 상효 씨. 어서 사인하세요. 어서요. 동규와 재수 씨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며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저를 달래는 동규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아내도 울컥했는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더군요. 재수 씨가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재수 씨의 눈에도 커다란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큰 돈인데도 절 위해 써주신다니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큰 결심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저희 부부는 이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사글세방에서 치료도 못 받고 소아암으로 죽어가던 저희 딸아이 상효 씨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때 딸을 잃었다면 전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에 하루하루 죽어갔을 거예요. 그이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그때 은혜를 이제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저희 너무나도 감사드리는걸요. 남편들처럼 앞으로 우리도 서로 친하게 지내요. 제가 자주 전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넷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눈물이었죠. 우리 가족은 그 다정한 눈물 덕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동규가 마련해준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아이들의 환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아들이 참 좋아해 주었죠. 아빠, 정말 여기가 제 방 맞아요? 우와, 너무 신난다. 우리 아빠 최고. 성민아, 방이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딸도 이 방 저 방을 다니며 새로운 집을 신기해했죠. 아내도 주방 수납장 마감재가 너무 좋다며 연신 환호를 하더군요. 가족들의 즐거운 모습에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가족들의 이런 행복한 표정은 지난 몇 년간 전혀 볼 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치킨 시켜 먹을까? 이사 기념으로? 당신 무슨 소리야. 이사한 날은 짜장면이지. 좋아요. 엄마 짜장면에 탕수육은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 오늘은 아주 배 터지게 우리 먹어보자꾸나. 제 말에 딸아이가 웃으며 신나게 점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번쩍 안아주었죠. 그런 저를 보던 아내가 휠체어에 탄 아들을 뒤에서 살포시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바깥 풍경을 보면서 희망을 다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맛볼 수 있었답니다. 동규네 부부가 전셋집을 구해준 그날 이후로 동규는 예전처럼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해왔어요. 아내도 재수 씨와 제법 연락했나 봅니다. 서로 꽤 친해졌다며 자랑하더군요. 이번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내려올 테니 다 같이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언제 또 그렇게 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규가 3일 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상효야, 잘 지내고 있지? 새 집은 좀 적응됐냐? 와이프한테 듣자 하니 아들이 집을 참 좋아했다며? 마음에 들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 집으로 고른 보람이 있네. 상효야, 반금지교라는 말 들어봤니?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하면 제 아무리 강한 금속이라도 잘라낼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래. 강한 우정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거야. 정말 우리 사이 같지 않냐? 그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서로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 변치 말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 보자. 상효야, 언제나 고맙다. 동규, 내 친구 정동규.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아직도 여간방
더 나아져봤자 월세방을 전전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고 좌절했던 순간, 그 절망밖에 없던 순간에 동규가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우리 가족들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동규에게 그랬듯이 동규도 제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준 셈입니다. 사실 동규가 말해준 당금지교 뒤에는 따라오는 말이 하나 더 있답니다. 바로 금난지교이죠. 그 구절은 단단하기가 황금과 같고 아름답기가 난초의 향기 같은 사귐을 의미하는 말이랍니다. 어떤 금속도 잘라낼 수 있는 강한 우정이란 황금과 같이 단단하며 난초 향기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뜻이죠. 강하며 향기로운 우정, 그런 아름다운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서 오래된 인연과 우정에 대해 한 번쯤 돌이켜보심이 어떨까 해서예요.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우린 어렸을 때 친구들을 잊고 살아가곤 하죠.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학창시절, 함께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하던 친구들은 힘들고 팍팍한 삶에 곧잘 잊혀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들을 잊지 말고 떠올려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그간 연락이 소홀했던 친구 중 누군간 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모르죠. 그 친구 중 누군간 저를 좌절해서 구해주는 구원자가 될지도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그간 여러분이 쌓아왔던 친구분들과의 우정을 기억하며 가장 찬란한 순간을 함께했던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우정의 힘이란 황금과 같이 단단하며 난초와 같이 향기로운 법이니까요. 그럼 제가 우정을 통해 우리 가정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듯 여러분의 인연에도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힘이 깃들길 기도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